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이 논란입니다. 일단 어제 지기현 재판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에 해당한다.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 헌법이나 개헌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국가 세력 국회,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지기현 1심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자, 뭐가 안타깝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국회에 군을 보냈다라는 행위만으로도 사실은 내란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설명이었죠. 예. 이건 의원님.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그건 법률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란죄 성립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입니다. 국헌을 문란케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면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국회군요. 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군을 투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헌 문란 목적이 명백히 인정이 되죠. 근데 폭동은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했고 중앙선관위를 침탈했어요. 그런 폭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선고 나기 전에는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네. 법률가들이 볼 때는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양형만이 문제되는 사건이었는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 양형 이유를 보면 양형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유일한 양형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의 반성입니다. 근데 반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무기를 선택한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재판부의 양형 이유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 그래 보이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한 건 맞다. 이렇게 봤어요. 윤 전 대통령은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 현재 65세 비교적 고령인 등등을 고려해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양형이 됐다라는 설명이네요. 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어제 그 판결은 이제 어떠한 권력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대원칙을 얘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요. 네. 저도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아무리 어떤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물리력 동원은 최대한 자제돼야 되고 또 국회 권한이나 상권 분립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어제 판결은 우리 국민의힘도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비상계엄 이후로 민주당이 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어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슈만 계속 끊임없이 제기해 오면서 그것을 또 명분 삼아서 또 입법 권한과 행정 권한이 사법부를 또 침탈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상권 분립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관련된 사건들은 항소를 뭐 다 포기한다든지 혹은 어제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봤던 것은 정청래 대표가 판결 선고도 나기 전에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사법부로 진격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사법부의 결과조차도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반헌법적 발상이 좀 들어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좀 되돌아보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걸 계기로 대통령의 권한도 국회의 권한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지만 반대로 국회나 집권 여당의 다수당이 너무 권한이 크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법부나 다른 권한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우리 헌법상 대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 체포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은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이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해서 인정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24년 12월 당시에 이 체포와 관련돼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믿을 만한 근거 있는 제보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사실로 본 겁니다. 결국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2024년 12월이었어요. 당시에 이 정치인 체포, 그러니까 본인을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사실을 듣고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 하는 모습, 그 장면이었는데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했군요. 김구식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내란이라고 판결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국회 군대를 보내서 침탈했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체포조에는 뭐 당시 한동훈, 이재명, 뭐 김어준 등등 뭐 정청래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던 걸로 이른바 당시 국정원 홍장원 차장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어제 재판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했던 수첩은 증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 노상원 그렇습니다. 수첩은 증거를 받지 않았지만 홍장원 차장의 메모는 특히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된 메모는 신빙성이 있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요한 내란의 근거로 작동을 했던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까 이건태 의원이나 우리 주진 의원이 말씀을 잘했습니다만 이 헌법을 어기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침탈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 내란에까지 이르게 한 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말썽 많고 논란 많던 1심의 직위원 재판부조차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위헌 위법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분열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저 내용에 대해서 사형을 때리지 않았다고 또 분노하면서 아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자료화면에 조희대 사법부를 비난을 해요. 저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 또한 비슷한 사건입니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른바 이진관 판사는 구형량보다 더 높은 23년형을 때렸어요. 그것도 그럼 조희대 사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중차대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수호 의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조차도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해서 직위원 판사의 사형을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를 비난을 해요. 저는 이건 명백한 선동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 사건이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이른바 윤곽근 윤석열 변호인 측은 나와서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당연히 무죄가 나왔어야 된다고 또 항변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양측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장들이 계속 강경이 붙으면서 지금 우리 사회를 더 분열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진보나 보수나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정말 합의하에 다 이뤄내고 다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입법부를 침탈하는 이러한 내란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방어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짓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심에서 이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이 전직 대통령의 불행사가 또 추가됐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흔히들 말하는 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는 그 순간이 불과 2021년 3월이었습니다. 검찰총장에서 퇴임을 하면서 밝혔던 내용, 그때의 이 별의 순간을 잡았던 윤 전 대통령이 어쩌다 내란 우두머리가 되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 걸까?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 그 발언 들어보시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장동혁 대표가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장 대표 측은 오늘 가급적 입장을 직접 밝힐 기회를 갖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장은 안 나왔습니다. 당 내에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나와요. 먼저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 장동혁 대표에 대한 요구죠. 24명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했습니다. 당 밖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류는 분열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난 발언을 비판한 거죠. 골문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세사를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장 대표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라. 내란죄. 윤 전 대통령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윤 추종 세력을 밀어내고 당과 보수를 재건하자라며 장동혁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다가 당 밖에서 당을 차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를 했습니다.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온갖 사람들이 입장을 내는데 장동혁 대표는 침묵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계속해서 윤 어게인과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 그 판결을 아마 기다리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판결이 나왔고 결국 거의 모든 내란 혐의가 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서 그 당 대표가 그 내란에 대해서 사과나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완전 절연을 해서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돌아와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아니 저런 태도는 사실 뭐 앞서 얘기한 분들의 말씀이 다 맞죠. 이런 모호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다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극우 정당으로 빠져서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인지 저는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태 의원님은 장 대표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 대표님이 방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과 절연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절연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 여지가 남아 있는데 저는 제발 윤석열과 절연하는 선언을 하고 동시에 장 대표님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법사위를 같이 했는데 그때 제가 장동혁 그 대표에 대해 깜짝 놀란 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 그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하기 힘든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위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분이 갑자기 윤석열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과 같이 가는 게 저게 진심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대표를 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를 저는 속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절연을 선언하시고 또 지금까지 본인이 입장을 잘못 취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본인 스스로도 좀 본인의 그전의 입장과 반대되는 그 거리를 걸은 것에 대해서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한테 뭐 남의 당 얘기에 대해서 제가 갈갈보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반성을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제발 윤석열과 절연하고 제자리를 찾기를 간곡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김우식 교수님, 우리가 황교안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다라는 입장을 또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당내의 이제 소장파들, 대안과 미래, 그다음에 당 밖의 이준석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등이 입장을 명확히 하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입장을 안 내고 침묵할 수는 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 역사적인 1심 선고가 나온 다음에 모든 정치적인 그 주요 행위자들은 다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만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고 뭐 오늘 내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의 그동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른바 저런 그 유언 위법한 내란으로 지금 판결난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비상계엄 직후부터 그다음에 또 체포되고 구속되고 또 한덕수 총리 1심 판결이 나오고 이런 몇 번의 기회마다 사실상 우리 당으로서는 당 지도부가 또는 당 대표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이 계엄의 강을 또 이 탄핵의 늪을 건널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제 이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냈을 때도 과연 지금 이건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과의 절연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확고하게 변신을 모색할까?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때가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는 날이었는데 그때도 장동혁 대표는 우리 모든 국민과 우리 당원들이 관심을 지켜봤습니다만 내용은 민주당 입법 폭거에 대한 대응이었다라는 식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당원이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번마저도 우리 장동혁 대표가 기회를 놓친다면 지방선거는커녕 앞으로 우리 보수정당의 미래는 굉장히 참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제발 이번만큼은 1심 판결이 났고 본인이 판사였던 분이시잖아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또 비상계엄과 내란과 그리고 윤어게인과 절연할 수 있는 공개적인 확고한 입장 전환을 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